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연휴 전 그리고 FOMC 전 마지막 저희 브리핑 뉴욕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어찌됐든 지난주보다는 참 나아서 다행입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것 같고요. 내일까지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진다면 9월에도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앞에 연휴 있고 또 FOMC까지 있어서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앞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연휴 동안 잘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그 고용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물가 지표들이 발표되는 주간이어서 그런지 시장에 확실히 좀 우호적인 자신감을 다시 한번 실어주는 모습이네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또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어느새 12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12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100달러 초반대에 왔을 때가 확실히 좀 저점이었을까요?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조금 아쉽지만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계속 부진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약간 좀 악재성 재료들이 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이렇게 되면 오늘도 조금 부침을 겪게 될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세 그리고 웰스파고도 4% 급락.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는 바닥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확인한 이후에, 턴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나스닥, 엔비디아, AI, 성장주 이쪽이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두 가지 경제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란색 경제지표는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조금 높은 22만 건이 이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올라왔다는 것, 지난주 대비해서도 올라왔고 예상치보다도 높았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경기 둔화, 그러니까 고용 둔화, 경기 둔화가 조금 더 심화됐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지난주에 그 악몽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맞췄습니다. 0.2% 상승,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이 나왔고요. 코어 물가는 0.3% 상승으로 오히려 예상치보다 0.1% 높았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기가 괜찮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고 PPI의 경우에는 경기가 바닥쳤고 이제 물가도 올라오고 다시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혼재되는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걸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리에 대한 전망,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 의외로 또 50bp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자료 혹시 기억하실까요? 25bp 쪽으로 거의 90% 가까이 이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 하루아침에 25bp가 70% 아래로 떨어졌고요. 50bp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 경기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관측이 3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서 보셨던 경제지표는 사실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밤이었죠. ECB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가져갔던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올해 벌써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유럽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미국도 좀 더 속도를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50bp 인하해야 돼라는 우려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목요일에 과연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우세한 25bp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추석 내내 이 얘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석 동안 좀 피곤한 내용인데 안 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목요일에 결과만 한번 잘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일단 9월에 FOMC에 인하하는 건 확실해졌고 25bp냐 50bp냐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25bp 쪽으로 무게가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은 그 다음을 생각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두 가지의 완전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앞으로 9개월 동안, 9개월이니까 올해가 3개월 남았고 내년 6개월까지 합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무려 225bp의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9월은 25bp가 거의 뭐 정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월과 12월 올해 남은 추가의 두 번째 FOMC에서 아마 B컷 50bp씩을 인하할 것이다. 요거 합치면 50, 50이니까 100이고요. 125니까 다음 내년에 6개월 동안 추가 100bp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전히 125를 올해 안에 인하를 해도 4에서 4.2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중립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된다는 뜻이고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도 충분히 경기가 반등하는 데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반대로 HSBC에서는 9월 인하하고 나서 사실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을지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 11월, 12월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는 모두 25bp 인하로 봤어요. 확실히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배경이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됐던 CPI와 PPI가 뭐 예상치를 크게 이탈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 높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물가가 높아지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 올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 우려를 죽여준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보지만 이게 또 급등하면 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돈 풀고 나서 물가 막 9% 급등하고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했다가 다시 그 물가가 또 올라가면 그거 누가 막을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회의마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천천히 포트폴리오 이전을 가져가자라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조금 비겁하지만 두 의견의 어떤 중간 지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비중을 두자면 저는 앞쪽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우려는 사실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 물가냐 뭐 금리냐 이것보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거든요. 그래서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미리 가져가는 금리 인하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는 경기 지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번 주에 또 뜨거웠던 내용이었죠. 대선 후보 TV 토론.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지만 아직까지 지지율 격차는 역전하지 못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50대 49로 해리스가 결국 역전에 성공했죠. 근데 이게 폴리마켓이라고 사실 베팅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이터와 입소스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47대 4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역전이 된 상황인데 왜 베팅 사이트는 이렇게 나오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들에서 여전히 트럼프가 약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아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해리스 후보가 약간의 약점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TV 토론하면 이거 내가 유리하네 싶어서 2차 토론을 제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리젝했습니다. 안 한다. 나는 2차 토론할 생각 없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거절한 트럼프가 이제 약점을 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서 유리한지 아니면 누군가가 보기에는 약간 쫄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만 놓고 보면 거의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추석 연휴 동안 또 어떤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정말 2차 TV 토론은 열리지 않을 것인지 이걸 미국 여론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종목의 주가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 정도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또 베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핀비즈맵부터 당연히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번 주는 다릅니다.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림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그림상으로 이쪽보다 이쪽에 그린라이트가 더 많아졌다는 거, 빅테크, 기술주들이 이번 주는 확실히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리는 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강세, 반면에 다른 종목들이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찍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8월까지 뭐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마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두 종목이 같은 공통점을 찾자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 목표가를 67달러까지 내렸습니다.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목표가가 140달러였고요. 그걸 거의 절반 정도 컷을 한 거죠. 절반 이상 컷을 했네요. 보시면 내년 연말까지 HBM이 공급 과잉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이 HBM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뭐 그것보다도 HBM도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라는 점에서 D램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램 시장의 침체가 조금 더 빨라지고 가속화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의 어떤 그 순환이 있잖아요. 그 순환 사이클이 AI 덕분에 조금 더 빨리 당겨졌고 반대로 침체가 오는 것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월에는 D램 가격이 아마 고점을 찍을 것이다. 올해 11월까지는 뭐 역대 최대 실적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반도체는 항상 그때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가 이미 고점을 지나왔을 수 있다. 주가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물론 일부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42개 정도 그 월가의 어떤 반응 중에 39개가 여전히 매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2개 정도만 홀드 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도 보시는 것처럼 뭐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브로드컴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어떤 상승 여력은 뭐 일부 대부분이 30%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게 물론 많이 빠져서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97%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가 신경은 쓰이죠.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월가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마이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날지 좀 관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M과 현대차의 협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MOU기는 합니다만 비용 절감과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특히나 비용 절감 이쪽에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확실히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시국을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맞대보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GM의 주가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3% 넘게 반등했는데 오늘 자동차 업종 국내 증시에서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연휴를 딱 맞이하고 싶었는데
시간 외에서 어도비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현재 주가 시간에 9% 급락하고 있고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투자가 조금 주춤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그 부분이 주가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AI 불안하다 혹은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라는 이슈를 좀 던져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오라클의 주가는 또 시간 외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개별적인 어떤 부분들이 확실히 작용하는 것 같고요. AI 묻어 있지만 사실 포토샵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른 AI에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일 수 있어서 이 부분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내일 엔비디아가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 네. 분위기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기술주 강세 계속 지속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포인트들 좀 챙겨봐야 될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역시나 지수가 움직이려면 기술주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뷰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끝난다. 그러면 상방은 많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제 뭐 나스닥이 항상 기술주 M7 위주로 올라가기도 했었고 예. 그쪽에 대한 랠리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린들 지수 자체는 크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주에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리 트레이드가 핵심이다. 오. 예, 뭐 애니 일단 제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죠. 왜냐면 그렇죠. 네. 예, 이제 와타나베 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알 수 없는 자금. 모르죠.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확실히 CPI와 오늘 PPI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캐리 트레이드를 확실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맞다라는 좀 확신이 많이 들어서 왜죠? 그 CPI와 PPI 봤을 때 뭐 침체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CPI에서는 주택이 문제였고 PPI에서도 요번에 이제 8월 최종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 게 객실 임대료 4.8% 증가하는 거거든요. CPI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CPI 데이터가 나온 거에 70%는 주택에 영향이 있었다. 네. 요번에 8월달 PPI 같은 경우도 객실 임대 이것도 결국은 주택 쪽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게 4.8%나 올려서 주요 원인이었다. 결국에는 둘 다 이제 주택인데 신규 주택 판매, 신규 착공, 뭐 이제 이 중간에 파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봐도 데이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주택 쪽이 쉘터가 묶인다라는 거고 쉘터랑 에너지가 중요한데 에너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쉘터까지 떨어졌으면 B컷 논란이 더 커졌을 수도 있죠. 근데 시장에서 저는 B컷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완전 반대 입장이거든요. 저는 B컷이 되면 증시는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오셨죠. 네, 그 이유가 이게 이제 CPI에서 어쨌든 쉘터 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지표가 일부 고착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 B컷이 확 줄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증시는 올랐죠. 그렇죠. 사실 뭐 오라클
뭐 이번 주 내내 좋았어요. 맞아요. 좋은 얘기 계속 나왔죠. 네. 근데 전혀 반응 못했고 물론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발언이 물론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 월 초에 9월 중순쯤에 이제 이 젠슨 황이 인터뷰 있으니까 그거 봐야 된다.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거의 예.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해서 변곡점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는 요인들이 뭐 당연히 영향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왜 기술주가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빠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쵸. 거죠. 예. 근데 지금 우에다 총재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위원 중에서 또 좀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일본의 인사가 12월에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러게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럼 뭐야 엔달러가 어느덧 141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사실 블랙 먼데이 때 엔달러보다 내려가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중에 140도 왔었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수급이 나가는 이유가 그럴 확률이 좀 높겠다. 그리고 니케이가 흔들거렸었잖아요. 그 사이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수급적인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돼서 마치 기술주들에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물론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전망치 일부 좀 떨어진 거 있긴 한데 그거를 놓고 봤을 때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별개로 놓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점유율 1등, 2등 기업들이니까 그들의 실적을 놓고 절대적인 가격치를 보면 지금 상당히 더 과하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처럼만 나와도 지금이 싸요. 그러네요. 네, 전망치가 떨어져도 지금만큼은 나와요. 선반영을 너무 급하게 했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펀더 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도망가는구나. 그렇게 봤을 때는 캐리 트레이드가 가장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기존에 12월 달에 이미 강하게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오픈이 됐는데 일본에서. 네, 그렇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추석 끝나고 목요일에 BOE와 BOJ에서의 또 통화 정책 얘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강한 기조를 보인다. 그러면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FOMC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PI에서 이미 이제 빅컷은 날라갔기 때문에 베이비에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거고 뭐 파월 이때까지 얘기했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강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진 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FOMC 때 오히려 우리가 쉬는 거가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미국 증시는 연속적으로 좀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캐리 트레이드 문제만 없으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술주들이 어쨌든 움직일 거고 나스닥 지수는 올라갈 텐데 나스닥 지수 지금 꽤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전에 이 16,720까지 빠졌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때가 또 하필 금요일이어서 제가 기회인 것 같다. 사실 되게 오랜만에 시장 좋을 때 나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는 기회다.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랑 이제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고 어느덧 나스닥은 신이다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20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얘는 또 이미 하락분 다 만회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 긍정적인 심리가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패닉이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에 뒤늦게 들어오는 또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참 추석 기간이 좀 쏙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FOMC까지 가는 길은 이제 약간은 좀 걱정할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뭐 남아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N을 중심으로 한 어떤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 이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셔서 뭐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셨는지 궁금한데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세 쭉 이어진 가운데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어도비가 지금 시간에 좀 급락하고 있어서 혹시 이게 좀 악영향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일단은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가이던스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개인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가이던스를 떨건 이유가 AI에서 주요 요인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좀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지금 AI 쪽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런 동기화 부분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좀 가이던스 부분이 약간은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AI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려면 오라클이라든지 뭐 CRM이라든지 다 같이 빠져야죠. 예, 다 같이 안 좋아야 되는데 거긴 또 전망치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매우 네. 맑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 맵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건 이겁니다. 지금 HBM과 메모리 쪽이 확연히 갈리는 움직임들이 좀 일부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HBM 쪽과 메모리가 사실은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HBM 쪽에서 수요가 좋다라고 한다면 일부 가전적인 부분에서 지금 수요가 안 나오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전망치가. 근데 사실상 수율 문제가 지금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HBM 쪽으로 치중이 되면 D램 가격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D램 익스체인지에서 보시면 최근에 D램 가격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거 뭐야? Q는 안 나와도 P가 좋으니까 이게 상쇄가 되면서 이제 수량이 안 나와도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럼 괜찮아.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믹스로 좀 보호를 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HBM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도 요즘 굉장히 날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뭐 데이터 센터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HBM 좋아질 거야. 요에서 이제 반사 수익을 좀 얻을까?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소비 시즌 오고 컴퓨터 사고 가전기기 사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AI 탑재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러면 다시 좀 메모리도 늘어나겠다. AI 가속기 늘어나고 거기 수혜를 받겠다. 이런 얘기 스토리로 갔는데 첫 번째 변곡점이 뭐였냐면은 애플에서 아이폰이 AI 탑재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확 떨어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가전에 대한 수요나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Q는 수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P는 떨어졌잖아. 그러면 안 좋겠네. 전망치 낮추자. 약간 이런 기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목표치도 떨어뜨리고 뭐 예. 13만에서 9만 5천 원까지 떨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수급은 반도체 내에서 좀 갈릴 수 있다. 이 얘기는 즉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기 주가는 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메모리가 뭐 단기적으로야 그렇게 좀 우려 약간 이러면서 보호하는 이런 게 있겠지만 예, 이건 예. 수급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이제 미국장은 기간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목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싼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줍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약간 미국과 국내도 종목별로 좀 약간의 차이를 좀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도 예. 지금 이제 딱 이 섹터 맵에서 싹 갈렸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테슬라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비만에 대한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강해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에보비나 일라일리 이런 것들도 특히나 에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만 쪽과 연관되어 있는 신약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은 저는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결국에는 좋아져야 이제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중요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HBM과 그냥 일반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결국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격차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다 같이 좀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기회를 또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 모멘텀까지 여전히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반도체 바이오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중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나 안 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에 네. 단기적으로 이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2만 7천 건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올라와서 사실 9시 반에 딱 그 증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시장이 단기간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꽤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보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3배짜리 속슬 같은 종목군들이 약간 이게 막 위아래로 약간 살짝살짝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좀 원래 처음에 좀 안 좋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좋아가지는 방향으로 갔고요. 이제 이전 수치가 22만 8천이니까 조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걸 민감하게 좀 보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기조로 가면 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다시 실업률 높아지는 거야? 약간 이렇게 겁을 먹게 그럴 되거든요.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이 평균치로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4주 연속 이제 실업수당 청구 평균치를 좀 보시게 됐을 때는 실제 수치가 23만 750명이고 이전 수치가 23만 250명이에요. 500명 차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네. 경기가 크게 변동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 중심지만 봐도 한 달 차이 이 등락률이 좀 큰데 그렇죠. 500명 갖다 너무 설레임을 가지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에 따르면 일단 단기적으로 FOMC까지 가는 길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뉴욕 증시가 조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뭐 대선이라는 변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좀 상존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짧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래서 그 우리가 그때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만약 그렇죠. 포지션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 시작 전까지 한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으니까 엔화의 가치를 뭔가 변동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요인이 있는가. ECB에서 또 금리 인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거 EBC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1선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럼 얘가 움직임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국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위안화는 사실상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변수는 유로화나 엔화 쪽으로 변동성이 나올 텐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좀 중요한 게 금이랑 은이 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채권이랑 상대적인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좀 부각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동성이 그만큼 나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만 없다라고 한다면 전 VOJ에서 이제 뚜껑을 샥 열기 전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이제 우리 장 초반, 목요일 장 초반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그 온전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벤트를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이 동안 고민 잘 하시면 주중 그 연휴 끝나고 이제 오전장에 충분히 또 포지션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캐리 트레이드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계속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뭐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크게 거래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조금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시장 상황들 보면서 전략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뉴욕 증시 흐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시장 안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변수들, 우려들. 어제는 젠슨왕이 한마디로 잠 재워버리는 그런 모습 그려갔습니다.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죠.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제 당장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 페드의 FOMC, 그 부분에서 변수는 크게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0.25%포인트로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쪽으로 무게가 실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시장 정말 좋았는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코스피는 2.3%의 반등으로 2,570선, 코스닥은 3% 반등하면서 730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온 자리에서 5일선으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피는 종가가 고가였었고요. 특히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안에서 굉장히 변수는 컸습니다.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이었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바이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일제히 담아갔던 외국인이었었고요. 특히나 거래소 쪽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의 매도에서 2천억 원의 매수로 포지션 전환이 됐다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었었고, 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2천억 원의 매수였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매도 쪽으로 6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어제 기관 쪽에서는 현선물 일제히 사자 포지션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 가치 급등이 좀 부담이죠. 앞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도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엔화의 강세에 따라서 환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키워드가 시장 안에 변수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엔화 급등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힘을 좀 더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 기아 올랐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갔습니다. 사실 어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 신용등급 AAA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 새벽에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GM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MOU 체결을 해서 좀 계속해서 협력해서 공급망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간밤 통해서 전해졌었고요. 그 안을 뜯어보니까 뭐 수소라든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인가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앞타머 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타이밍이 참 잘 맞았나 봐요. 차세대 간암 치료제가 중국에서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 이 시장 규모가 한 13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상한가로 직행이 됐습니다. 자, 로봇주 최근 들어서 탄력이 나옵니다. 삼성에서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날짜가 못 박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로봇주, 특히나 삼성전자 향으로 속해 있는 로봇주들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데 예외로는 엔젤 로보틱스, LG전자 쪽입니다. 어제 엔젤 로보틱스 그 연구진 중에 한 명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엔젤 슈트라는 그 로봇, 보조 조종 그 로봇인데요. 그 부분을 입고 나서 좀 걷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상한가로 직행했다가 상한가는 조금 풀린 채 마무리가 됐고 에브리봇, 유일로보틱스, 휴림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등등 어제 전반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나와 있는데요. 지난 10일에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출 역시나 역대급, 화장품 수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북미 쪽으로의 수출이 잘 나오고 있죠.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상반기에 화장품 달려갈 때 참 저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체 이제 중국 향 매출이 높다 보니 실적도 나오지 않았었고 주가 반응 자체가 없었는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10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주가도 6% 가까이, 실리콘2는 물류 쪽으로 힘을 쓰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ODM 업체의 수요, 폭발적인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리콘2 8%, 잉글루드랩 6%, 반면에 최근에 52주 신고가로 들어갔었던 한국콜마는 2거래일 연속의 하락입니다. 이 고가라는 시그널일까요? 회장의 자사주 매각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게요. 전력기기도 어제 좋았는데요. 역시나 수출 데이터에 힘을 입어서 주가 달려갔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그 동조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데이터 센터향 그 전력 쇼티지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가 잘 갔었다 보니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4%, 그리고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전선주까지 일제히 시세가 나와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확실히 시장 안의 주인공은 어제는 반도체였습니다. 되살아낸 반도체 불씨. 젠슨왕 CEO 한마디에 일제히 반도체 강세를 보였었고요. 전방위적으로 좋았습니다. CXL,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 분단들의 강세가 정말 눈에 띄었는데 여전히 블랙웰의 수요는 강력하고 수익은 환상적이다. AI의 거품론을 불식시켰죠. 그리고 TSMC 외에 다른 업체로의 이용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와의 가능성을 열어놨었고 그리고 이 미국 엔비디아 칩 사우디 수출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반도체주 날아올랐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향이 정말 좋았죠. SK 하이닉스가 7%, 한미반도체가 5%. 이렇게 잘 갈 것이라면 그동안 빠지지나 말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도 2%의 상승이 이었는데요. 다만 특징적이라 함은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1등이었고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어제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수페터시스 7% 그리고 미래반도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사업부 해외 직원을 최대 30% 감원할 거다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맞다, 팩트인데 그러나 일반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효율화 작업일 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내놨고요.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 철수 설도 돌고 있는데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일러 공장 지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좀 우려를 불식시켜 가는 삼성전자인데 사실 최근에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가 원체 많이 벌어지다 보니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9월 3일 다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유진투자증권까지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시장 안에서도 두 기업이, 두 증권사가 하향 리포트 내보냈습니다. 키움과 유진증권이었었고요. 어제 유진증권에서는 9만 1,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했고 키움은 10만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별하다면, 특징적이라면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던 하향 조정 리포트 날짜가 올라갈수록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3 12단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은 전일장에서 전해졌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투자 의견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수에서 매도,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등급을 낮추게 된 거고요. 목표 주가의 하락이 그 폭이 굉장히 좀 놀라웠었는데 140달러가 기존의 목표 주가였었는데요. 67달러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보다 더 내려간 그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디램과 낸드의 부진, 디램이 반등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릴 거다라는 게 그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장 막판에 나왔던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전주였었는데요. 원전으로의 호재가 터졌습니다. 자, 속보로 떠올랐었고요.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체코에 방문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원자력 발전소 시찰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한국과 체코의 원전 동맹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을 해 나갈 것으로 그 행보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와 펼쳤었던 그 2파전에서 우리 한수원이 승기를 잡았었죠. 근데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을 우리가 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고 체코는 검토하겠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그때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미끄러져 내렸었거든요. 어제 소식이 다시 한번 원전의 부활 신호탄이 될 것인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하나의 소식, 신한울 3, 4호기 건설한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미뤘었는데요. 현 정부는 아니죠. 원전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호재가 또 하나 탄생이 됐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상한가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전기술 전반적으로 어제 원전주 시세가 터지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종목 Y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에 시장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ISF 김태성 본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제 시장의 주인공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도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 바닥을 다진 건지 어제의 반도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젠슨왕 CEO가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수의 어떤 성장세 혹은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던 어제와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젠슨왕 CEO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TSMC를 대신할 기업이 삼성전자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TSMC를 압박하기 위한 젠슨왕 CEO의 어떤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나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팩트는 엔비디아는 올랐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의 상승은 어제 굉장히 강했으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데 한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뭐예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강했지만 약한 쪽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마이크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디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죠. 결국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비중을 많이 올려놨다 하더라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풍향계가 되는 기업은 마이크론인데 네. 마이크론이 어제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물론 아랫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결국엔 HBM 기준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승 연속성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램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어제의 반등은 그냥 일시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기보단 삼성전자는 곧 코스피 지수와 좀 연동된 어떤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매크로 변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에 따라서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삼성전자의 지수의 흐름 여기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N달러 환율의 차트를 같이 보시면 네. 95%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현재 매크로 수급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이 매도했다라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고 마이크론까지 지금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삼성전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이 답이겠군요.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시세가 번졌습니다. 그럼 어제 소부장의 온기는 역시나 일시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 SK하이닉스가 엄청 강했죠. 네. SK하이닉스가 그 정도 강세였다면 사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더 갔어야 되는 그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등락률보다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반도체 IT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소외받았던 소외주들의 반란이었을 뿐 어떤 의미 있는 기업들의 굉장히 강한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상황.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한미반도체 올리려면 이수페타시스 올리려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수급의 메마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은 자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소외된 종목에 대한 반등만 조금 강하게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그래도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성은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주 우리 또 연휴잖아요. 네. 연휴 끝나고 오면 FOMC가 있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혹은 장 중반까지 강한 흐름은 저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장 후반부에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음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조금은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쉬면 또 한 번 바이오나 2차 전지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삼각편대로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네. 벌어지잖아요. 당분간은 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가 다 강하다 혹은 다 명분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명분이 있는 SK 하이닉스를 좀 제외하고는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 말은 편하지만 참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참 까탈스러운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반도체 탑픽은 하이닉스일까요? 저는 올해 상반기에 SK 하이닉스를 8, 삼성전자를 2로 봤다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6, SK 하이닉스를 4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결국 지금 반도체는 HBM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고 엔비디아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SK 하이닉스의 매매 전략은 손절 없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최대한 나눠 사는 게 가장 좋고 저는 만약 오늘 사고 싶으시다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오늘 종가에 한번 천천히 매수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매물이 좀 많을 만한 20만 원을 제가 제시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20만 원이 이제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뉴스라든지 거래량을 보시면서 저는 당연히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돌고 돌아서 HBM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목표가는 20만 원인데 분할로 쪼개서 천천히 들어가자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장 막판에 호재가 나왔던 원전 살펴볼게요. 이제 체코와의 동맹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수주가 있을 것인가, 무언가 윤석열 대통령 손에 들려올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원전주 어제 분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최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체코 관련한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이제 선정되고 나서 이런 어떤 행보가 조금 빨랐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내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좀 나온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외교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잘 풀어보려고 나간다라고 하니 당연히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필요는 있다. 더불어 지금 미 대선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잖아요. 원전도 사실은 이 안에 포함이 되면서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을 다시 봐야 하는데 문제는 어제 이 본장에서는 강했죠. 근데 시간에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저는 오히려 기다리는 매매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반도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연휴 쉬고 와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지금은 좀 보수적인 답변 주셨는데 그리고 변수도 있잖아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서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꼬꾸라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의 변수는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한국에서 계약을 할 거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웨스팅하우스 걸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진율 쪽으로는 굉장히 최악의 어떤 계약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라 저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타부타 지금 말이 많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매 전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놓는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태클에도 변수에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도 그럼 보수적이신 거예요? 일단은 소형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형은 워낙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건설을 하고 있고 전력 소비가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소형은 조금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는 일단은 좀 확인하고 가자. 연휴 끝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바라보자 좀 말씀 주셨는데 그럼 원전주 내에서 탑픽은 대장일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진과 우진엔텍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좋아서 이쪽을 좀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아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거친 상황이 아니라서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가장 최선우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한전기술이 수주를 해와서 한전산업이 수주를 해와서 한전기술이 설계를 하면 그 안에 어떤 설비를 조립하고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체코 쪽 원전 공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전 손절가 16,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상승 시에는 22,000원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이 최근에 뭐 전고점인가요? 전고점 직전인데요. 일단 거기까지는 가봐야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이었고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포인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볼게요. 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챙겨야 될까요, 일단? 챙기실 수 있는 종목이라면 네. 챙기는 게 좀 맞겠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 95%는 이미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리스크 물량을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명분 있는 종목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유연한 비중 조절이 지금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포트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로 그렇죠. 좀 쉬어가는 하루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한마디 받아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SF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셔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할까요? 네, 오늘은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연휴 전날인데 LIG 넥스원 방산 모멘텀일까요? 아니면 뭐 로봇 모멘텀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두 가지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접근을 해야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특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진 않아요.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 대장주가 좀 거래 정지 상황이 나타나면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방산 쪽에 대한 수주 일정을 본다면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가, LIG 넥스원이 될 것인가, 혹은 현대로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이 이제 곧 이라크와 천궁 계약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특히 천궁2의 3조 3천억 원대 이라크 수출 계약이 내주에 체결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방산 쪽에서 주목을 해본다면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LIG 넥스원이 중동 쪽에서 잘 해왔어요. UAE라든지 이라크, 사우디, 이 중동 3개국에서 수주 사례가 함께 쌓이게 된다면 지대공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국가 쪽에서도 관심이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수주 잔고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UAE라든지 사우디 쪽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천궁2 같은 경우가 사실 한번 도입을 하면은 수출국에 의존할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LIG 넥스원은 앞으로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와줄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했을 때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인수도 함께 확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전거래 같은 경우도 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로봇주들의 슈팅 흐름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슈 외에도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나올수록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성장주라는 점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로봇 플러스 방산 쪽에 대한 시너지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저는 LIG 넥스원에서 볼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방산이지만 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산과 로봇 두 가지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LIG 넥스원 방산 수주 뭐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와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IG 넥스원 자체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부담 라인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라인대를 설정을 할 텐데, 이 라인대가 이전 고점 라인대에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살짝 미친 가격대이다 보니 24만 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만 원 라인대를 설정을 할 텐데, 항상 18만 원 라인대가 이전에 저항선 그리고 최근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라인대라서 18만 원 라인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추석 연휴 전날 베팅할 만한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네요.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저는 또 우주항공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부진한 그런 종목입니다.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 최근 모멘텀으로는 국내 최초 상업용 발사체 페어링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전혀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항공을 왜 갖고 왔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젯밤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CEO가 만든 우주 기업이죠. 민간인 우주 유영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주 유영이 정확히 뭘까 하고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제 민간인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서 밖에서 이렇게 약간 헤엄치듯이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떠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자체가 좀 놀라웠던 것 같아서, 오늘 또 연휴 전날이기도 하고 약간 테마주 트레이딩에 우주항공이 오랜만에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노스페이스를 한번 픽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I 한번 모든 고민들을 다 담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락했어. 그런데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연휴 지나가면 FOMC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럴 때 코스피에서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을 하나만 추천해 줘. 굉장히 길게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을 해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와 FOMC 회의 전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술주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관련 주식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을 추천드려요. 헬스케어 관련 기업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변동성에서 벗어나면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연휴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해주네요. 되게 고맙네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관련 주식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추천을 해줬습니다. 충분히 뭔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픽 LIG 넥스원,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 추석 선물 세트 벌써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밖에 떡볶이, 순대, 오뎅 사오셔가지고 네. 파티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시장 어제 이미 선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다 딜사이트 우리 식구들 다 고생하시니까 네. 제가 또 간식거리도 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일단 좀 추석 전에 의외로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 좀 변동성을 우려했는데 의외로 좀 시장이 좀 상방 한쪽으로 계속 좀 이제 상승폭을 확대해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추석 전에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기분이 가라앉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래도 추석 연휴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심리적인 게 중요하니까. 네. 다만 이걸 연휴 이후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좀 연결짓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제 다시 좀 추석 앞두고도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장에 넣어두려고 했던 반바지를 다시 꺼내 입는. 맞아요. 특히 어제는 반바지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강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좀 시장이 여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제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어제 좀 엔비디아의 급등 훈풍을 그대로 받아서 특히나 요즘에는 반도체 급반등이 좀 반가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제일 부진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좀 보였고 체감 지수도 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다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만기일의 관전 포인트로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런 좀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좀 동시효과에 좀 급변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건 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 기조였는데 동시효과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동시효과에 조금 상승폭이 딱 줄었잖아요. 네. 근데 수급을 딱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로 돌변한 좀 이런 흐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기일 이후에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일 것이냐 SK하이닉스일 것이냐도 좀 중요하지만 네.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상승폭 자체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압도했는데 예. 정작 장 끝나고 수급을 보게 되면 또 수급은 정반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을의 어제 상승폭이나 이런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을의 당연히 수급은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일수인데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은 하여튼 연휴 이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어제 그래도 좀 외국인이 장중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좀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가 좀 그래도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시장에는 이제 최근 어떤 시장의 지금 어떤 구간이 좀 싸다라는 인식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유입되는 것만큼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시장의 주인공이었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뜯어놓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반바지부터 일단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9월 들어와서 반도체 쉼이 너무나
길었었고 네. 바이오 2차 전지가 제대로 약진을 뽐내줬잖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 스코어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뭐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연휴 전날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뭘 하자는 것보다는 네. 오늘은 차라리 좀 한번 현황을 점검을 해보고 연휴 이후에 우리가 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할지 한번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뭐 대표 섹터들인 반바지를 봐야 되겠죠. 자, 9월 현재 현황을요. 지금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뭐 코스피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상반기에 가장 강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시총상위 초대형주 중에서.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무엇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죠?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는 무려 60%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하반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3% 상승을 하면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반기엔 굉장히 부진했죠. 그런데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진합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피 시총상위 탑10 중에서 네. 상승률 이제 1, 2위를 선정한다면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상반기에 이제 정말 그 시세가 좋았던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뒷전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어제 반도체의 급반등이 또 어떠한 좀 시장의 흐름을 또 이끌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재 스코어는 저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반기 이제 보게 되면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약진이 눈에 띄죠.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다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현재는 바이오든 2차 전지든 1등주와 2등주의 온도차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장주가 일단 이끌어가면서 무언가 이제 지금 어떤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하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군집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에 2등주의 키 맞추기가 본격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어떤 전략은 역시 이제 바이오 2차 전지가 하반기에 계속 좋은 모습인데 그럼 이 중에서도 그동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제가 투자에만 처음 시작했을 때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전략이 지금까지는 주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미국의 어떤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 시장이 좀 안도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이제 시즌 2 2라운드를 보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 2등주, 3등주군에서의 키 맞추기가 이제 나오는지에 대한 관건. 이 부분이 이제 반바지의 주요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어제 좀 강한 반등을 통해서 이제 단기 좀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진바닥이 확인되려면 결국에 이제 그 금리 결정에 따른 시장의 어떤 안도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원체 또 많이 올랐었다 보니 그 골 깊은 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반바지 말고 다른 섹터 안에서의 대표주로 좀 한번 스코어 체크 또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좀 많이 좀 핫했던, 그러니까 이제 시총상위 초대형은 아니지만 그 2등군에 있는 그런 업종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주, 조선주,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이제 밸류업 등이 이들 녀석들도 이제 시총 비중이 꽤 있지만 반바지보다는 조금은 이제 아래 체급에 있는 녀석들이죠. 자,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냉탕으로 이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반기 좋았는데 하반기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보는 거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가를 상반기에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고가를 7월에 내지는 8월에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상승폭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낙폭들이 좀 제법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인적 분할로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약간 좀 왜곡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산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측면인데 이를테면 이제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나 이
현대중공,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밸류업 등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힘 떨어지는 거는 뭐 굳이 이 표를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시총상위 주요 업종들, 일단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조선, 방산, 밸류업 등이 네. 이제 하반기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지수대가 이 정도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이오 2차 전지가 선전하고 지수를 지탱해 준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제 주저앉고 다른 어떤 좀 해줘야 될 이등주군에서 역시나 같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코스피가 현재 이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 하반기는 상반기에 많이 오른 녀석들이 힘을 확실히 못 쓰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덜 올라갔던 소외주들을 좀 찾기에 분주해질 것 같은 그 연휴 이후의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수출주 안에서 좀 대명사로 일컬어졌었던 네. 이 전력기기와 K푸드 그리고 K뷰티는 네. 어떤 시각이세요? 이쪽은 이제 조금 약간 사실 테마성의 어떤 특징이 좀 강했었죠.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큰 섹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수를 이끌어가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한 모멘텀으로 이제 상반기에 대시세, 정말 대시세가 났던 그런 섹터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대표주 현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요. 정말 뭐 상승률 자체가 기록적입니다. 이런 상승률이 나왔던 거였죠. 전력주도 그랬고요. K뷰티도 그랬고 또 K푸드도 그랬고.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지금 기록적인 상승률이 현재로서도 이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뭐 상반기는 더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낙폭이 제법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자동차나 뭐 조선, 방산,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있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이 수급 상황이나 뭐 어떤 성격들을 봤을 때는 뭐 저런 것들은 이제 뭐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뭐 매수를 해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섹터는 지금 여전히 현재로서도 굉장한 상승률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제 상반기에 좀 힘을 썼다가 하반기에 힘이 빠진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제가 유독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섹터가 바로 이쪽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잔치집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배불리 먹고 그 이렇게 배 두들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쪽인데 여전히 또 저점 대비해서도 이렇게 많이 여전히 올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쪽 섹터에 좀 물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야 이제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다른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역시 잔치집 논리다. 네. 이미 파장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거 가서 뭐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들 섹터들은 뭐 여전히 좀 옥석 고르기에 대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여전히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나 조선, 방산, 밸류업 거기다 반도체는 다를 수 있어요. 이러다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쪽은 저는 여전히 좀 물음표의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의 시각대로 확실히 이제 소외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하반기이잖아요. 네. 특히나 9월 들어와서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원체 너무 안 갔었다 보니 네. 지금의 상승이 반가운데 그럼 연휴 끝나고 또 네. 2차 전지 같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섹터가 또 탄생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빌드업을 해보자면 이제 투자의 맛에서 하반기는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그런 어떤 주도주 이런 이제 흐름들 거기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이 바이오 2차 전지의 포커스는 뭐냐면은요. 바이오 쪽은 현재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약진했고 2차 전지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약진을 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2등주군은 그것보다는 분명히 좀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는 이 부분을 이제 따라잡는 쪽에서 키 맞추기 쪽에서의 힌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픽은 아니겠죠. 그럼 2등주, 3등주군에서의 키 맞추기 쪽으로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주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등주군에서도 최근에 이제 군집성이 나타나려는 쪽이니까 네. 이런 쪽도 이제 키 맞추기로 해가지고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진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FOMC 이후에 반도체 쪽이 이제 다시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뭐 저야 이제 여전히 무게를 온디바이스 AI 쪽에 두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런 관찰되는 모습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반바지 쪽에서 다시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은 또 이제 또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정리해드린 그 시장 현황이나 업종들의 현황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동안 올랐던 쪽에서 힘이 빠졌고 그동안 소외됐던 쪽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힌트를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럼 연휴 이후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한 섹터 한 3개 정도를 제가 일단 준비를 했어요. 물론 전에도 뭐 틈틈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쪽에 대한 색깔이 조금 더 짙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관심 섹터로서는 크게 3개.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주 예. 그리고 로봇주를 좀 유력하게 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핫했어요. 그렇죠. 후보군들이 더 있기는 해요. 뭐 원전도 어제 또 강한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의 안정성이나 수급의 동향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이 세 섹터가 좀 가장 관심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세 섹터의 대표주 현황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올해 그래도 한 28% 하락을 해 있죠. 고점 대비해서도 그 정도 하락. 그러니까 네이버는 올해 고가가 연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돈 줄창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올 한 해 내내 예, 빠졌죠. 상반기 빠지고.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뭔가 꿈틀대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게임주는 크래프톤이 워낙에 튀었기 때문에 2등주인 넷마블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만, 넷마블은 그래도 올해 이제 조금 비교적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에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이고, 로봇주는 사실은 연초에 고점을 찍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좀 이제 하락폭이 컸고 하반기에 이제 하락폭이 좀 덜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어제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좀 군집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착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제 소외됐던 쪽에서 시세가 나기 시작했다는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되고 FOMC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을 호재로 인식하고 그걸 훈풍으로 이제 우리가 반영을 했을 때는 그때 기대되는 것들은 유동성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녀석은 절대 우리가 고점에서 물린 주식 구해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죠. 네. 새로운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이 다시금 유력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보시게 되면 뭐 연저점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방 경직을 좀 강하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이 저점을 이제 강하게 좀 이제 지금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넷마블도 올해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인데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트리거는 유동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투자의 맛에서 이런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바닥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맛보신다면 철학이 확 바뀌실 거예요. 예. 더 이상 시장에서 오늘 뭐가 올랐네, 오늘 뭐가 떨어졌네 오히려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종목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 종목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지금 고점 종목의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겠어요? 바닥이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 꿈틀대는 것들이 관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힌트를 삼으신다면은요, 굳이 잔치집에 늦게 가서 옥석 고르기 하실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의 맛에서는 이런 쪽에서 신고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을 늘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라도 그런 게 얻어 걸리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확 이제
어떤 주식 보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쪽의 철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쪽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올라간 쪽에서 찾는 그 흐름들이 네. 개인들이 네. 개미들이 소위 말해서 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좀 탈피해 보기 위해서 우리 투자의 맛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시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 기업들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부양을 잘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사주라는 게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쪽의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자사주에 사실 그 매입 규정에도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려서 못 사게끔 또 돼 있는 룰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받쳐놓는 거죠. 근데 이거라도 하면 고맙죠. 요즘에 이제 뭐 밸류업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가 밸류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때려서라도 하겠다는 게 밸류업의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시황이 흔들려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래도 자사주 매입이라도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시황 변동성 확대에서 자사주를 그래도 매입하는 그런 기업들은 적어도 애들이 주주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는구나. 라는 정도 수준에서 좀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자사주를 또 매입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서 뭐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런 쪽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방어의 역할로서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부양이라기보다는 방어의 속성이 좀 더 네.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부장님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불확실함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증시여서 네.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오늘장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은 그냥 뭐 차분히 뭐 연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참 요즘에 시장에 제가 그러니까 어디에 이걸 좀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생산자물 도매 물가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그러니까 금리 관련해서 시장이 FOMC 결정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한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B컷 관련해서도 B컷일 때 이게 호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재가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오늘 무언가를 사서 뭐 연휴를 넘어가시는 왜냐 어제 오늘 시장이 좋아버리면 또 이후에 기대감 때문에 또 덜컥 사서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FOMC 확인하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쓴다면은 뭐 BOJ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맛 오늘도 특집으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부장님 보내드릴게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